비거주 1주택에 대한 논의가 좀 나오면서 최근에 가장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인생을 걸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이제는 인생을 지금 걸고 연결도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보티비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알릴일사 리서치 랩장 윤지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티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NH투자증권에서 부동산 시장 리서치와 고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현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연구원이고요. 저희 NH투자증권에서는 요새 또 세금이 큰 화두잖아요. 제가 속한 이제 조직이 또 텍스 센터거든요.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다양한 투자와 관련된 세금 관련 정보, 부동산 정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목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질문을 최대한 가려서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예, 원래 목소리가 되게 꾀꼬리 같거든요. 근데 오늘 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이제 끝까지 다 하고, 갈 땐 일단 뭐 수화를 하든지 해서라도 최선 다하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조율의 수석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제 소속이 우대빵 부동산이라고 나옵니다. 중개법인이고요. 중개 플랫폼입니다. 저희도 벤처기업이고요. 에스테이트 클라우드의 이사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장에 이제 자금이 이제 부동산에서 돌아가는 걸 보고 계시고, VIP 분들의 자금이 현재 어떻게 포트폴리오 정비되는지 두 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자산가, 그리고 이제 이론을 겸비한 실무 쪽에서의 자산가 분들이 현재 현 정부 체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세금 압박들도 있고 대출 압박도 있잖아요. 어떤 스탠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지금 일반 보통 대중들은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을 할 수는 없어요. 자산이 어차피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자산가 분들은 최소 이제 막 10억, 막 20억 이러시잖아요.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지금 이 체계에서 하고 있는지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책의 어떤 방향이 다주택자에 대한 그 매물, 그러니까 유통 물량을 늘려서 그 건설 그 신축 공급을 통한 그 시간을 좀 벌자, 이런 기조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통해서 파실 분들 많이 파셨고, 지난 2017년부터 이제 이어져 왔던 똘똘 한 채 기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분들은 그러니까 안 파셨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다주택의 길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지금 이분들은 이제 주택 보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1월 마지막 주부터는 좀 심상치 않게 좀 움직이는 걸 좀 제가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똘똘한 두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누가 보면 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가져가야 될 것 같은 이제 좀 인상을 가질 정도로 가치가 좀 높아 보이는 이제 그런 물건인데도 내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압구정동에서도 뭐 오늘도 실거래가가 뭐 30억 이상 차이 나게끔 이제 직전 거래보다 하락한 가격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고가부터 던지는 이런 모습들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 전월세 얘기는 이따 뭐 차차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똘똘한 두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똘똘한 거 두 개다 보니까 어차피 똘똘한 거 하나를 던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우위와 본인의 어떤 생애 주기나 그 소유 환경에 따라서 이제 취할 거를 선택을 좀 하는 건데요. 예전엔 대출 규제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가했던 다른 쪽 대출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FM 대출이라고 파더 앤 마더 대출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통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대출 상환 안 해도 이렇게 막 혼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전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규제가 이제 더해졌을 때 증여가 좀 많이 늘어났죠. 근데 지금은 그동안 이제 똘똘한 한 채 또는 두 채가 자산 가격 상승했던 요런 속도가 이걸 내야 되는 자녀분들인 수증자들의 그 소득 증가 속도는 요 정도밖에 따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증여를 해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해법이 매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2월부터 지금까지가 가장 극심한 고민 구간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 사실 4월까지는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지금까지 잔고했다가 나올 것 같진 않고, 구정 때 가족회의 끝나고 이미 다 나왔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좀 던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많아졌다. 네, 이게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 매물은 꽤 나오는 걸로, 저희 오늘 또 강남 지점에 저도 있다 왔는데요. 매물은 꽤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뭐 호가 수준은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뭐 몇십억씩 막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매물은 저희는 이제 찾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이제 실거래가보다 조금 높거나 이제 비슷한 수준, 예, 호가는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강남은 이제 35억에 거래되면 그 다음 바로 뭐 35억에 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30억 언저리 이렇게 이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찾는 분들은 또 이제 금매만 찾으시니까 전화해가지고는 이제 물어보면 과거가 별로 차이는 없거든요. 실거래가를 보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매수자분들도 아직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뭐 3월, 4월 뭐 이때까지는 보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똘똘한 두 채를 가지신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뭐 우리 정보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세 채 이상 되는 분은 뭐 저도 이제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상담해 보면 두 채를 가지고 계신데 이제 은퇴를 했거나, 예, 최근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꽤 늘죠. 예,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 이제 끊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시고 이분들 돈은 많아요. 자산은 많은데 이게 줄어드는 게 이제 불안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사업자들이죠. 이분들은 언제든지 팔아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부에서 겁을 주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팔아도 되는데 그건 이제 양도세 문제고요. 종부세는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 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두 채가 이제 만료가 됐다 이러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팔려고 하는 것 같고요. 여전히 관심은 이제 상속 증여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앞에서 이제 정보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파트가 뭐 30억, 50억 하니까 이걸 증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속으로 이제 넘어가고 자녀분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추세는 저희는 이제 직접 거래는 안 하는데요. 재개발 호재가 있는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왜냐면 그건 이제 저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은 그렇게 가치가 없지만 뭐 20년이나 30년 후에 가치가 많아질 상품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핵심 지역에 재개발 호재가 있는 연립 다세대거든요. 그래서 뭐 구역 지정이 되는 직후에 있는 이런 물건들 찾아다니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거래를 안 하니까 뭐 좀 아쉬운데요. 어쨌든 그런 상속 정의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건 여전히, 예,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새 질문 제가 이제 많이 받는 게, 지금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데 5월 9일 전에 정해야 되냐,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고요. 그리고 무주택인데 그러면 지금 시점을 노려야 되냐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주택이 2채 이상 있어서 중과세 받을 것 같은데 이참에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부담감도 시장이 막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로 삼은 것들은 전월세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전월세 시장을 여러 전문가들이 전망할 때 가장 지금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원래 공급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급에 대한 사이드가 부족해서 전월세 시장 쪽이 중장기 전망상에서 강화된다라는 사실들은, 예, 어쩔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덧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덧대지는 부분들, 신축 공급이 부족한 것 외에 추가로 덧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네,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가장 크게 감지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1월 5주차부터 이제 대통령의 이제 강력했던 그 메시지가 X를 통해 나간 이후에 매물이 이제 증가했던 것만큼 뭐 월세랑 전세 포함한 이제 임차 매물 자체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자체의 그 레벨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가나 월세가 가격 자체가 엄청 부담된다로 지금 당장 느끼진 않는데, 이제 5월 9일 이후에 저는 이제 어떤 좀 시나리오가 좀 예상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냐면, 원래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이제 잔금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5월 9일까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계약분까지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잔금이 들어올 것까지 일단 매물을 앞서 땡겨갖고 지금 추례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거주 유예를 이제 해주니까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매물도 토지거래 허가에 상관없이 이제 2028년 2월 10일까지 가면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매물을 이제 땡겨서 이제 끌어내는 여기에 반대작용으로 그분들 이제 임차인들이 계약이 된 분들은 계속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분들은 어디론가 이런 전월세 매물을 찾던가 아니면은
주택을 이제 소유하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집을 찾아서 가야 되는 수요는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선거와 이런 게 이제 5월 9일 지나면은 좀 본격화 또 되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시군구 안에서 또 장기 보유공제를 받기 위해서 자가점유차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착착 되는 게 아니라 내 것과 그 상대방께 이제 톱니처럼 맞물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서 오는 그 시차도 발생이 될 것이고 이 혼란이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또 드리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논의가 좀 나오면서 최근에 가장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방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 생활 기반이 그 지역에 있는데 그 한 채 이 카드는 본인 지역에서 안 쓰고 서울로 올려서 이거 소진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생활 기반이 있으니까 이거 버리고 가지 못할 거예요. 거주하러. 그럼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과연 할지 뭐 이것도 되게 좀 변수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입주 물량이 없어가지고 월세나 전세 시장이 불안한 부분이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22년, 23년도에 역전세가 났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이제 맞아요. 예, 계약행위 종까지 전세 쓰고 난 사기가 다음에 예, 벌써 이제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전세 난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 게 가중되고 있는 부분도 2026년부터는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괴롭히고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임대사업자 맞아요. 이분들도 이제 끝나가지고 나오는 분이 서울만 뭐 3만, 4만 3년 동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5% 이상 못 올리고 사실은 말이 5%지 2년에 5%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안 올렸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시세에 맞춰가지고 이제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시세에 맞춰가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정부에서는 뭐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착한 임대인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고요. 예, 뭔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뭐 전세를 올리든 월세를 올리든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시장은 거의 뭐 불안한 수준 자체가 끝에 와 있다. 특히나 우리가 전세가 이제 월세로 많이 바뀌어 있는 부분들,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수익률이 거의 한 5% 나와요. 물론 이제 지방은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월세화가 진행이 더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로 왔는데요. 전세의 월세화가 되면서 자금력이 없으신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매매 시장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지만 우리가 이게 주식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자기가 뭐 캠핑카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 가서 전월세 시장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매 시장을 때리면 어차피 전월세 시장의 풍선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하나씩 두 개씩 저는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부가 매매 시장을 때린다 그러면 저는 전월세 시장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질 거다.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말씀하신 거 빗대서 설명드리면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저희 이제 전세 가격 변동률 가지고 왔는데 서울 쪽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맞이하고 2014년까지 침체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전세 가격을 보시면 폭등. 맞습니다. 이게 이제 거주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매매를 모두가 안 하고 대기 수요로 전환할 때 그 그렇죠. 대기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이런 거라서 참 그 아쉬운 부분은 정부는 항상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하죠. 네. 근데 결과는 두 마리 토끼가 다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출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 커지다 보면 둘 다 잡으려고 하다가 둘 다 실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책적인 안배들이 지금 이제 전세대출 규제한 게 또 월세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고민들이 있어 보이고요. 질문 주신 부분들 답변을 드릴게요. 전월세 폭등으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등 규제 조치가 바뀔 영향이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둔촌주공 이런 데도 실거주 의무가 있었잖아요. 예. 있는데 지금 잠깐 입주 시점에서는 유예해놓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이런 그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상에서의 실거주 의무들이 앞으로 이제 바뀔 여지가 있겠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를테면 더 늘어난다, 그죠? 줄어질지는 아니고 심각하니까 더 늘린다.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소위 집주인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그걸 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의문인데. 맞아요. 예. 오히려 입주 시점에 실거주하라로 바뀔 여지는 있겠죠. 지금 뭐 저도 그렇게 봐요. 서울은 다 그냥 네. 지금 입주 시점에 다 이제 실거주 해야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맞습니다. 되는 지금 네. 상황이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죠. 참고적으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작년에 6.27 대책에서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네. 입주할 때 전세를 끼고 잔금을 맞습니다. 치르는 게 다 막혔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저런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은 이미 입주 시점에 전세를 끼고 했고 실거주를 맞춰야 되는 경우에 있을 때 이게 좀 제도가 바뀔까?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 건데 저희 의견상에서는 네. 쉽지 않다. 네, 저도 같은 결입니다.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요. 저렇게 하나만 하게 되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규제 상황들, 뭐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뤄진 그 정책들을 보시면 강화되면 강화됐지 네.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시는 건 전략상 맞지 않다. 예, 맞습니다. 네. 위험하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천 상동 역세권의 아파트 4채 보유 중이시고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맞겠죠?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참 이 경우는 임대사업자로 세 채를 하고 계신 지금 상황이니까 이 케이스 많이 보셨죠? 그쵸. 네, 혜택 기간이 끝나고 더 이상 그 혜택 받을 수 없게 되면 한번 결단을 한번 하셔야 되는 시기가 이제 곧 도래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적으로 아직 정부에서 그거를 그쵸. 막은 건 아니죠. 막은 건 아니고 이제 시사했죠. 네. 시사했죠. 예. 그래서 아까도 사실 전월세 시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 5% 요거 적용받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시세 맞춰 줘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17년 파리 대책부터 해서 지금까지 근 한 8, 9년간 이제 이어져 왔던 똘똘한 한 채 기조에서 가장 똑똑한 한 채 기조로 이제는 더 고착화되는 분위기에서 저는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를 지금쯤 변경하면 앞으로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처럼 이제 제도 변화가 어떻게 가시화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한테 좀 불리한 쪽으로 판이 좀 기운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똘똘한 한 채로 용단하시는 것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뭐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다주택자분들은 이참에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냐에 대한 의견들을 드리고 있고 이게 말소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경우들은 사실은 그 시점이 도래하면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축소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채면 좀 많으세요. 세 채부터 이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그 만료가 되셔가지고 계속 나오면 나중에 종부세 부담도 있고요. 더 똘똘한 한 채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 자체가 옛날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똘똘한 한 채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정말 좋은 거 하나 또는 2개로 이제 세팅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예.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살짝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제가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는 똘똘한 한 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 못 하셔서 주택을 하나 살 때 신중해지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예전에는 인생을 걸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이제는 인생을 지금 걸고 연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신중해지고 똘똘한 한 채는 계속 진화해서 이제는 거주 조건까지 맞춰야 되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그 핵심지 쪽에 똘똘한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주택자가 될 게 아니라면 거주 조건을 맞추려고 할 거다가 일단 1차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둔촌동에 있는 신성 미소지움 8년 장기 임대 사업자가 작년 10월에 자동 말소되었는데 또 하나는 재개발 빌라 1개 아들 명의 임대사업자로 있으시고 살고 있는 아파트가 평촌 신도시에 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예, 이거 아마 그렇죠? 올림픽 파크포레온 옆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재개발 빌라 한 개는 아들명인데 이거 빨리 세대 분리 시키셔야 돼요. 네, 세대 분리 아직 못해서. 그리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소유하신 것 같아요. 예, 평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1가구 3주택이세요. 1가구 3주택인데 하나는 임대, 하나는 평촌에는 살고 계시고. 근데 아들명이니까 이 경우는 근데 아마 아드님이 아마 지금 같은 가구를 구성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대 분리를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일단 재개발은 잘 주신 것 같고요. 뭐냐면 가치가 좀 지금은 낮은데 장기적으로 그저 높아질 걸 정리해 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잘하셨고 재개발은 빨리 이제 자제분을 세대 분리 하시면 됩니다. 그 세대 분리는 사실 알바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있어도 예. 그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셔가지고 세대 분리 시키시는 게 뭐 가장 좋죠. 평촌에 있는 아파트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평촌이 더 똘똘한 채인지 맞아요. 저건 조금 미소지음이, 헷갈리네요. 예, 더 똘똘한 채인지 이게 신성 미소지음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세대수는 그래도 한 500세대 이상 되지 않나요? 예, 좀 네. 꽤 됩니다. 네. 꽤 되는 걸로 저도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기억나는데 그 평촌인지 신성인지가 좀 헷갈리는데. 그러네요. 예. 좀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한데 임대 사업으로 어차피 하신 거니까 저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한 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먼저 파셔야죠. 예, 아니면 그 관점에서 보면 뭐 사실은 세대 분리해서 아들 나가고. 명의에 대한 것들 뭐 일정 부분 네. 정리하시고 신성 미소지음을 먼저 파셔야 신성 미소지음은 혜택이 살아 있을 때 하시고 이제 평촌 신도시 거를 남기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평촌 신도시가 전망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괜찮죠. 작년에도 한 8% 올랐고 올해도 네. 뭐 괜찮을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니까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전략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는데 그렇네요. 다른 선택지를 제시할 만한 방법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 걸로 맞습니다. 보입니다. 예. 만약 정부에서 보유세를 대폭 올려서 전월세도 올리고 싶어도 5% 제한을 모든 임대에 적용할 수도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서 추가 질문 또 있습니다. 전월세도 맘대로 못 올리도록 이번 정부가 해버린다면 자동 말소된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 싶어서요. 28년 이후에 팔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상황인데 평촌은 목련 7단지라고 추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라는 걸 앞두고 있어서 제도에 대한 고침은 지방선거 끝나고 올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법들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에서 우리가 뭐 전문가라면 대략적인 예측에 대한 걸 또 안내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예측되세요? 임대차법 어떻게? 근데 지금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심각한데 정부 입장은 저는 이제 조금 의아한 게 월세는 좀 용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오르는 거는 뭐 그냥 놔두는 것 같고요. 전세는 이제 계속 없애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거는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뭐 반환 보증을 줄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걸 써서 이제 더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월세는 저는 월세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고 이게 월세는 통계로 잡기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게 반전세, 보증부 월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로도 뭐 애매하게 잡히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월세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가만히 있기는 힘들 거예요. 이게 대부분 또 본인들 지지층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요. 2+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은 있다. 최근에 이제 3+3+3 법의 정합성에 좀 안 맞가요. 지금 2+2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급 적용. 소급 적용. 소급 적용은 뭐 이 정도 되게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2+ 한 번만 하면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크게 드러나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아우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2년만 이제 눌러놓으면 본인 임기는 끝나거든요. 그 다음 뭐 들어오는 사람이 해결해야죠. 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2+를 한 번 더 정도 하는 거는 2+2+2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 그러면 전세는
그 집주인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안 놓으시는 게 전세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빠르게 본인들도 월세로 좀 전환하셔가지고 보유세도 대비하시고 월세를 놔보면 그래도 전세처럼 꽉 4년 채우는 것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좀 가벼우세요. 네, 가벼우시기 때문에 저희도 임대차 계약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지금 4년, 6년 이렇게 되면 빨리 나가는 임차인이 가장 예쁜 임차인이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좀 돌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결국은 임대인도 월세를 원하고, 그렇죠. 정부도 월세를 원하고, 임차인도 보증금을 과하게 묶어두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분들은 또 네. 빼가지고 투자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회자 냈던 적 있잖아요. 신혼자금, 뭐 전세자금 빼서 올인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인식은 비판 인식이 컸죠. 그렇죠. 그런 돈은 주식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맞습니다. 네. 인식이 있었는데, 뭐 최근 또 등락이 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2+2+ 얘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현 위원님의 저도 그러니까 2+1을 하니까 계약갱신 청구를 할 때는 이제 좋은데 이제 4년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쭉 오래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저도 여기다 2 한 번 더 가? 이거는 좀 굉장히 타당해 보여요. 현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거기다가 저는 추가적으로 전세 시장을 이제 대출부터 조이면서 퇴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게 그 한번 언급됐었는데 그 전세 신탁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금융이고 이게 임대인도 좋았던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이제 좀 그 목돈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었고 사실 이게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할도 해줬던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주거사들 역할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 목돈을 유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공공에서 위탁받아서 가져가 버리면 저는 전세 진짜 의미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월세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수익률 따져서 높은 월세를 지불하고 그 주거를 해결하던가 아니면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세금 내면서 이제 주거 문제 해결하던가 이 두 가지의 이제 선택지만 남게 되는 이제 그런 나중에 뭐가 더 쌀까요? 단기적으로는 월세 급등이 먼저 되겠죠. 네. 저희 우리나라 월세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한 2.5에서 3% 사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전세를 월세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보통 수익률 5, 6%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딱 그 반이 나옵니다. 근데 지방이 이제 좀 가격이 떨어지면서 월세가 많이 되다 보니까 5% 가까이 나오는데요. 저는 언젠가는 이제 스금스금 올라서 이제는 이 전세가 거의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매매를 월세로 돌리는 수익률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월세 상승분은 2배 정도는 아직 남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월세가 이게 오르느냐 아니면 매매가 떨어지느냐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또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월세로 가면 매매가 좀 안정되는 역할도 해줄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월세 수준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통계를 본다 그러면 너무 낮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근데 그게 2배로 오르냐 뭐 1.5배로 오르냐 이런 차익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보다 월세가 2배가 오르면 매매 쪽이 안정돼 있을까 아닐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두 가지 시나리오 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는 전세 보증금이 커지고 전세 시장이 커질수록 사실은 주택이 가져가는 현금 흐름 추구형과 양도차익 추구형에서 양도차익 추구형으로 가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나와도 돼요. 어차피 나는 나중에 차익을 확 가져가니까. 근데 이 레버리지를 점점 뺄수록 이제 수익형 부동산화 돼가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정부가 대출도 땅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RTI나 이런 것처럼 그 렌트에서 나오는 그 월세 그 수익 환원해가지고 이게 얼마어치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걸 갖고 가치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월세를 지불하고 올 수 있는 그 지역에 소득이 있는 그 지역은 매매가 높아지고 월세가 매매가 밀어 올릴 거고요. 전세 보증금 역할도 똑같이. 근데 이만큼의 주거 비용을 이제 좀 어프더블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은 이 높아질 수 없는 요 한정된 월세 수준에 맞춰서 매매가가 수렴하겠죠. 낮아지면서. 네, 그러면서 1주택 시장으로 가면서 이게 위계화 된다 그러잖아요. 서열화 되는 겁니다, 이제. 아마, 더 그렇게 아마 갈 거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어요.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 그러니까 인식 기반, 배경 지식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주택은 공실이 없습니다. 공실이 그쵸. 없죠. 자연적으로 이사하는 과정에 조금 비었던 경우가 있을 뿐인 거죠. 마찰적 공실. 예, 예. 그쵸. 마찰적 공실이죠. 이제 경제학 용어로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상가, 오피스 이런 곳들은 공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침체될 때 더 증폭되죠. 근데 이제 주거 시장은 일단 거주를 해결해야 되는 이슈 때문에 공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거주 부분들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사실은 물건 회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정부의 신축 공급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될 때 맞아요. 이게 조금 버퍼로서 작동하는 건데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특히 핵심지에서. 음. 그러니까 월세에 대한 혹은 주거비에 대한 상승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뭐 지방처럼 인구도 유출되고 미분양도 많다. 그러면 어느 수준에선가 중공업 미분양은 공실 개념으로 우리가 볼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서는 사실은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라서 돌아갈 수 있으나 사실은 서울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설명들을 드리고요.